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에게나 조언과 충고가 필요합니다. 길을 찾지 못할 때 혹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조언과 충고가 없다면 더 오랜 시간 헤맬 겁니다.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조언과 충고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그건 잔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 간언을 자주 하면 곤욕을 치르게 되고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 조언을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진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실증이 나는데 충고처럼 쓴 말은 오죽할까요? 조언과 충고를 할 때는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고 또 그것이 너무 잦은 것은 아닐지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반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산불 소식이 따라서 참 너무 마음 아픈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건조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오전 9시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산불 위험 많은 곳에 가시지 않도록 특히 담배와 라이터는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좀 쉬운데요. 일단 국제결제은행이 국가별 부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총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6,22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추세면 2037년이면 1경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1경원. 가계부채도 문제인데요. 정부와 기업 부문에서 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계속 발행하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쓸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행하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걸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 유튜브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은요? 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에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 정리했고요. 네. 국내 제조 업황부터 부실 기업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최근 자영업자 상황과 주요 가공식품 물가 인상 소식 같이 준비했고요. 또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커졌다는 소식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산불 얘기부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김해에서 발생한 불은 규모가 커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불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600여 명 가까이가 대피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남 산천군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됐는데요. 현재까지 71% 수준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가장 크게 번져 있는 대형 산불입니다. 역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3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밤새 야간 진화 작업을 펼치면서 이 불길이 이제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또 인근에 또 변전소가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니까 송전 철탑 20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화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는 또 바람이 강하고 네.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 작업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울산 울주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도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옥천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8시간여 만에 40헥타르를 태우고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광주, 전남 등 무려 42건의 산불이 주말 사이에 발생을 해서 한두 시간 만에 불길이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봄철에 너무 참 건조해서 문제인데 6672님 부산은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전국에 내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현재까지 그 소실된 피해 규모는 어떻게 집계가 되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약 7,800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는데 이게 축구장으로 따지면 11,000개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11,000개요? 예.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산림청은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에 대해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경계로 높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임시 대피한 주민은 총 2,000여 명이고요.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입니다. 의성 산불은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피해도 큽니다. 집과 거기에 농기계가 불타서 당장 올봄 모내기가 어려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출고를 앞둔 과일 창고에도 불이 옮겨붙어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 1300년 역사를 지닌 운람사는 전소가 됐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은 또 이 지리산 천왕봉과 약 9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달가슴곰, 왕벚나무, 향나무 같은 이런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의 서식지라서 이 생태계 파괴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또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 대피 취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노력은 물론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나 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이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응급 복구를 위해서 피해가 가장 큰 울산과 경북, 경남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엄청난 일이 사소한 실수로 벌어진다는 게 진짜 가슴 아픈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가장 규모가 큰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했습니다. 묘지 정리 중에 불이 났다고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남 산청 산불은 또 잡초 제거를 위해서 작동하던 그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충북 옥천과 김해 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이 당국 조사 결과 만약에 실화로 밝혀질 경우에는 네.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는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에 들을 때는 이제 남 얘기처럼 들으시니까 네. 이게 더 사실은 문제인데 이게 나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불씨가 날아가서 그렇죠. 수십 미터 날아가서 거기에서 불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따르면 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46%가 3월과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원인은 실화가 37%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15%, 밭두렁 소각이 13%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또 강풍이 예고돼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순간적으로 이 바람을 타고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만들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면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한 후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네. 이 논이나 밭 공터가 있는 쪽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 6712님이 지금 퇴근 중이시라고 하네요. 부산 또 김해 쪽에 계시는데 그쪽은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이 비가 김해뿐만 아니라 경북 쪽으로도 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상현님 같은 경우에는 장인 장모님께서 평생 사시던 집을 잃어버리셨다고 이번 화재 때문에 위로를 또 드립니다. 빨리 좀 끝나야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또 들어볼게요. 그 자영업자 어렵다는 소식, 특히 이제 퇴직 후에 자영업을 차리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또 통계로도 나왔나 보네요. 예,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고령자일수록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30대 자영업 전환 비율이 한 15% 정도였는데 50대와 60대 이상은 30% 정도로 고령층이 퇴직 후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한 2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 생활하던 고령자가 처음 자영업에 도전했을 때 창업 경쟁도 치열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네. 5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약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벌었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해 최저임금 월 수입은 한 206만 원, 올해는 209만 원 정도인데요. 처음 창업한 고령자 순소득을 따져봤더니 한 144만 원 정도로 최저시급의 한 월급으로 환산한 70%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고령자 10명 중 8명은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비율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나홀로 자영업자 전체 비율이 75% 정도인데 네. 고령자일수록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 비율이 높다라는 게 통계로 나왔고요. 또 조기 퇴직을 한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를 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큰 투자하기엔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소소하게 일을 또 진행을 하시는데 퇴직 후에 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뭐 연금이 너무 없으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자영업을 또 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장사를 해서 수익이라도 좋으면 다행일 텐데 수익이 지금 낮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비용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좀 높은 편인데요. 네. 농립축산식품부가 발간한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식재료비 원가인데 한 40%에 달합니다. 또 인건비 비중도 30% 정도에 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65%를 넘어가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미국은 식재료와 인건비 비중이 한 60%로 우리나라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낮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외식업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이 경쟁이 치열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비자의 살림살이도 팍팍하죠. 일단은 돈 나오는 구멍에서 좀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식품 가격이 더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줄줄이 인상 중인데요. 그 국내 라면 업체 1위인 농심이 얼마 전에 신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선발업체가 올리면 후발업체도 눈치를 보다가 따라가는데요. 실제로 오뚜기도 다음 달 1일부터 진라면 가격을 약 10%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라면을 튀기는 팜유 가격 등 원자재 및 기타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또 맥주 가격도 오르는데요. 오비 맥주는 다음 달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 가격을 3% 정도 인상할 예정이고요. 또 소인 맥주 역시 원래는 4개의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앞으로는 한 1,000원 정도 더 오를 예정입니다. 또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 빙그레 같은 업체도 주요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했거나 다음 달부터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라면, 맥주를 미리 쟁여놓기 위해서 뭐 지난 주말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라면, 팜유, 맥주, 뭐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물가의 고삐가 풀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이때 또 올리는 거고요.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제조업 경기가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산업연구원이 업종 전문가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 업황 전망이 지금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전문가 서베이 지수라고 하는 PSI가 네.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의미고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요. 4월 제조업 전망 수치는 99로 전달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3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입니다. 3월까지만 해도 5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고 또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흐름이 이제 멈춘 거죠. 네. 특히 이제 내수와 수출, 생산, 투자, 채산성 항목이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이 4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과 또 그에 따른 여파를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또 세부 업종 전망에서도 드러나는데 반도체와 화학은 이 한 달 전보다 업황 전망이 상승한 반면에 또 자동차와 철강, 기계, 섬유 등은 기준치 100을 하회했고요. 이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이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관세 이런 부분에서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망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부실한 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홈플러스와 같은 부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6년 만에 가장 많다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부실 예측 분석을 통한 지난해 부실 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3만 7천여 곳 가운데 12%가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개별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인 이 부실 확률도 평균 8.2%로 자본 잠식 기업 비중과 부실 확률 비중 모두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로 보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또 업황 부진, 고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업종별 부실 확률은 부동산 임대업이 24%로 가장 높았어요. 네. 그리고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뉴스를 보면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삼부토건, 대우조선 해양건설 등이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하고 또 건설사. 네. 회생 절차 개시한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일치를 하죠.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좀 심각한 미분양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또 피해 부실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경협 측은 또 부실 기업이 늘어나면 또 실물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금융시장 리스크도 또 커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 앞에서도 좀 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좀 암담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부자의 기준에 대한 그 소식 하나 들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부자의 기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 자산 기준을 봤더니 부동산 3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부동산 부자의 기준이 5년 동안 5억 원이 넘게 뛰었는데요. 2019년에 24억 6천만 원이었는데 매년 평균 1억 원 이상씩 올라서 5년 만에 30억 원이 넘은 겁니다. 이 부동산 상위 10% 기준도 5년 전에는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2억 원이 올라서 9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가장 비싼 부동산은 많이 오른 반면에 평균적인 부동산 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이 부동산 자산을 일렬로 세울 경우에 딱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같은 기간에 1억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다만 상위 1%, 5% 안에 드는 표본 가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쨌든 내수 침체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먼저 이제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또 초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라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된다 이런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부동산 부자의 기준은 상위 10% 기준으로 2억 원이 더 올랐다라는 조금 이제 씁쓸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규제 다시 강화됐잖아요. 그게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구 등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지정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와 용산구 등에 있는 2,200여 개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원천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네. 또 만약에 매입할 경우에 2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가 되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매수자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의 그 보유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합니다. 사실상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네. 원천적으로 정부가 막은 겁니다. 또 해당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있을 거잖아요. 네. 임차인이 나가면 본인이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당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신규 거래를 원천으로 막아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오늘 정답이 참 쉬워요. 두 글자인데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근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총 부채가 6,200조 원이 넘습니다. 또 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정부 분야 부채인데요. 정부의 빚이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세수는 계속해서 구멍이 나고 있고, 세수는 부족한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은 계속해서 더 써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부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발행을 하게 되죠.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3283님은 우리나라 빚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빚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의 규모가 또 작아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뭐 GDP 대비 어느 부채 비율이 조금 진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절대적인 부채의 양,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561님, 미래 세대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이 채권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후손이 갚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6136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커피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와이프 기분을 풀어줄 일이 있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6136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같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은 산불 관련된 그 법적인 조언부터 네.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지금 대형 산불 난 것들 대부분이 실수로 네네. 실화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네. 뭐 예초기 돌리다가 누구는 성묘 갔다가 네네. 실수나 부주의라도 이거 큰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산림보호법 제53조는 과실로 타인의 산불을 태운 자 또는 자기 산림에 불을 태운 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네, 징역 또는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네, 일반 실화죄보다 일단 무겁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실화로 인한 산불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도 네네.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네, 벌금. 네. 근데 이번에 또 그 산불 진화 대원 포함해서 4분이나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네. 또 피해 당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네네. 이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책임까지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제 산불이라는 점에 있어서 뭐 보험도 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소홀히 하였는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상황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산불 나서 다들 뭐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지자체가 또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물어줘야 할 필요 네, 그럴 수도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그럴 있는 가능성도 거고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작은 조심하셔야죠. 불씨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스파크 하나가 수십 미터 바람 타고 날아가서 불이 번져서 네. 우리 집이 불 낸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 자동차 보험 사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지난해 보험 사기 중 절반이 자동차와 관련돼 있다고 하고 네. 적발 금액만 5,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만. 엄청난데요. 이 자동차 보험 사기도 트렌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네, 요즘에는 사실 그 보험 사기, 자동차 관련 보험 사기로는 진로 변경 사고가 좀 가장 많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네,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오히려 가속을 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차가 끼어드네. 네네. 냅다 들이박자. 네, 가해 차량의 경우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한 보험 사기의 유형입니다. 뭐 그 밖에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뭐 일방 통행 도로 후진차 사고, 급정거로 인한 추돌 등 이런 수법이 있는데 네. 뭐 수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네. 가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네. 그리고 일방 통행 도로 후진차 사고는 일반 통행에서 이제 피해 차량이 후진할 때 혐의 차량이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여서 이제 사고 발생시키는 경우. 또 급정거로 인한 추돌은 이제 앞차가인데 뒤차가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제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내용. 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 발생 장소는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렌터카나 이륜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차량의 경우에는 평균 4명 정도가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동승해서 이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단체 탑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의금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4명이 동시에 뒷목 잡고 내리는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보험 사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 수법을 알려드리는 건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유형을 네. 조심하셔야 된다. 사기를 네. 또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엔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도 많다면서요? 네, 그리고 렌터카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좀 손쉽게 빌릴 수 있잖아요. 여러 렌터카 유사 이제 서비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렌터카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주가 렌터카 업체로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 과정이 좀 비교적 간단하고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사기 행위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사기 수법으로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렌터카를 빌려서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단순 아르바이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험 사기에 가담해 버리는 일도 있다면서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 사고 보험 사기에서 2030 세대 남성이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네, 이 이유가 이제 아르바이트 공고글을 보고 모집된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혐의자들은 뭐 텔레그램 같은 이제 SNS에 네. 공격수 구합니다. 이런 광고 글을 올려서 자동차 고의 사고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공격 뭐라고요? 공격수 구합니다. 아, 공격수로 구한다고요? 네, 뭐 이게 축구도 아니고 네, 축구 조기 축구원 구하는 거 아니고요. 네, 공격수 구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보험 사기 칠 사람. 네. 또 이후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제 공모해서 고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보험 사기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 고액 알바, 구인 글인데 여기서는 사실 보수를 당일 바로 현금 지급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낮고 대신에 보수는 좋은 그리고 바로바로 그날 당일 지급한다는 점을 이제 광고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낚이셔서 아르바이트에 이제 가담하시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어찌됐든 간에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일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국은 범죄에 가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이게 고액 알바 명목으로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수행하는 건 이게 그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의 사고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광고글이나 이런 권유를 받으셨다면 증거, 뭐 녹취나 메시지 같은 거를 보시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꼭 제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 알바 일당 받으려다가 보험 사기 일당이 돼버리는 거죠. 네,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 사기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것도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근데 네. 이거 왜 안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 보험 사기 알선 광고 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10월에는 380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서 32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개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서 이렇게 사람을 구했는데요. 이제 홍보 문구는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문구. 그 범죄 가담자들을 뒷자리에 앉아만 있고 네, 네. 우리가 쿵 하고 내릴 때 같이 뒷목 잡고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6년간 2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광고글을 보면은 기억 시옷 비읍이라고 씁니다. 기억 시옷 비읍.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격 수비 내지는 디귿 키역 네. 뒤쿵. 그러니까 차량 이제 뒷부분을 추격한다, 추돌한다 이런 기억 시역 비읍 아니면 뒤쿵, 디귿 키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어를 만드는 거네요. 이런 키워드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은어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찾아왔다는 건 네, 어느 정도 그 사람도 가담할 거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게 좀 처벌을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단 보험 사기 알선 광고에 대한 처벌 자체가 일단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8월에 보험 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서는 이제 보험금 청구가 있어야만 보험 사기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보험 사기 광고를 올리거나 뭐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보험 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서 이게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아직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진화님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험 사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최대 형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차등, 맞습니다. 초범이다. 네. 이러면서 또 경감될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당했다. 네네. 그러면 보험 사기 당한 걸로 내가 의심이 된다.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예. 보험회사 사고 접수 진행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전화 1332 누르시고 4번 금융범죄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4번 보험사기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에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실 때는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하고 목격자 진술, 연락처, 블랙박스 등 이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현장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보험 사기 고의성의 분석을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된다라는 건 금융감독원에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겠고 왜냐하면 이 보험 사기 일당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찾아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최근에 사고를 많이 내고 있네. 반복하고 있네. 이거는 분명히 또 데이터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그렇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뭐 불운이 겹쳤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저는 뒷자리에 동승만 했어요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동승만 하면 사고가 나지? 네네. 이렇게 또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나 보험 사기인 줄 모르고 내가 뭐 합의금을 줬다라거나 네네. 어느 보험금을 줬다. 네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고의 사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이제 보험회사가 판결문으로 이제 그 보험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형사처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하고 보험개발원은 피해 구제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고요. 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나 뭐 합의금 지급한 후에 보험 사기라는 점을 인지했다라면은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네. 교통사고 기록과 이제 벌점 자체가 또 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추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쪽에서 먼저 알려줄까요? 아니면 이게 내가 계속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알려주고요. 만약에 어떤 통지가 안 오면 본인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제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게 본인이 됩니다. 뭔가 좀 찝찝한 사고가 있었다, 네.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다라면 이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몇 년 추적을. 후라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안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료도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진짜 교통사고가 난 건데 상대방이 나를 보험 사기로 몰아간다. 네,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많다면 보험 사기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범퍼카처럼 운전하시는. 네. 네. 근데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라면은 이를 네. 입증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동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망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타인을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하는 신의 측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제 이런 기망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라면 이를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11차례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이제 보험 사기로 기소가 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점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다라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무죄가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은 거네요. 네, 의심을 받았으나 이제 그런 사고의 각각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던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소명을 하면은 이 무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야겠습니다만 일단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당황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 다 모으시고 차선 변경할 때 이거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왕 와서 들이받았다. 그럼 일단 그 신상 정보부터 다 좀 잘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울산과 경북, 경남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산불 진화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65%,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70%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일까지 총력 거리 투쟁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 작업 도중 숨진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75%죠. 최근에 좀 하향세, 그러니까 인하하는 흐름 속에 있고요.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나? 기다려봐야 되나? 아니면 갈아타야 되나? 늘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실까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기준금리랑 또 실제 대출 받을 때 그 시중금리랑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금리는 좀 어때요? 아무래도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서 2.75%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 이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린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그리고 기업의 대출금리 등등등 뭐 안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가계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이 무려 약 9조 1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이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지표 코픽스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 코픽스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픽스 역시 하향세 이 기준금리와 같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픽스가 2%대로 떨어진 건 지난 2022년도 8월 기준 2.96% 이후로 무려 30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걸 반영해가지고 하향 조정될 예정이거나 네. 혹은 이미 한 지난주 정도부터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다. 네. 그만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그렇죠.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꽤 많아집니다. 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천억 원 늘어나서 예. 그 전달에 9천억 원의 감소세에서 이제는 증가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은 약 5조 원 늘어났고요. 직전달 3조 2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석 달 연속 쪼그라들었던 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역시 폭증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숫자로도 좀 보입니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 6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이 금융권이 최근에 이 가계대출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드는 사이에 주담대는 5조 원이 늘었다. 맞습니다. 더 많이 늘었다. 다른 대출 감안했을 때. 근데 그 대출 받을 때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영원한 고민인데 네.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어떤 게 더 나을까? 일단은 그 차이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실제로 저도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창구에 오시면은 지금 변동금리가 나요, 고정금리가 나요 예. 많이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건 사실 은행도 잘 모른다. 맞아요. 모르기도 하고
자칫 또 선택을 해드렸다가 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그쵸, 또 그쵸.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선택권을 넘기거나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스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금리는 크게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 그리고 혼합금리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결정된 대출 금리가 만기까지 쭉 똑같이 고정되는 방식이고요. 네.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동이 된다는 건데 일정 주기마다 이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대출금리도 함께 변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얼마에 한 건 바뀌냐? 요거는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금리는 일정 기간 이 고정금리를 적용을 했다가 네. 나중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혼합금리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들 선택하시는 거는 고정금리 그리고 변동금리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죠. 박미영님이 표정이랑 목소리 말투가 봄 같아요. 생기 넘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소니의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타민을 팡팡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지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묶어놔야겠다라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인하기,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나 앞으로 더 내려갈 건데 내가 왜 굳이 묶거나라고 이제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이런 규칙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금리의 전망에 따라서 좀 유리한 걸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안정적인 선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시고요. 나는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묶어두고 싶지 않아라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택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환기간 고려하시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거나 하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혼합금리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합형. 네, 앞서서 제가 고정과 변동이 합쳐진 거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혼합금리는 고객의 자금 계획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혼합금리 대출을 고정형 금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금융회사나 상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년에서 1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두었고요. 또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5년 변동형 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고정으로 하시겠어요? 변동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선택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나한테 유리한 걸 내가 너무 그때그때 고르기가 골치 아프다 하신다면 혼합형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뿐만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고정형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기존에 고정금리를 쓰시던 분들 그러면 또 이때 변동금리로 갈아탈까? 이거 고민 또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과거 연 5%에서 6%대였던 22년도에서 23년도 이 당시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셨던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게 3년이 딱 지나는 시점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갈아타야 될 것인가, 아하. 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요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보통 3년 지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상환 수수료 물지 않으니까 네. 이 높은 금리로 앞으로 3년, 5년, 10년 더 내느니 저는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런 선택들 많이 하십니다. 보통 상환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정금리를 하셨다면 똑같이 고정금리를 하는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갈아타긴 갈아타는데 동일하게 고정금리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3년 지나서 더 낮아진 고정금리로.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내가 5%대를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4%대의 고정금리로 다시 갈아타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멀리 장기적으로 금리 예측을 하는 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아타기는 갈아타되
그래도 나는 변동되는 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정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거죠. 다만 대출 기간이 짧다면, 여기서 짧다고 하는 거는 보통은 10년 이하, 5년 이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에 금리가 충분히 내려갔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을 많이 선택하는가 고정을 많이 선택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형 비중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에는 10.7%였고요. 그리고 12월에는 18.7%였습니다. 그래서 뭐 2달 사이에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했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기니까 변동금리형 비중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고정금리가 더 많다. 맞습니다. 뭐 정책당국에서 또 고정금리형으로 또 많이 또 유도하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네. 최경민님이 예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낸 적 있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러셨는데 맞아요. 중도상환 수수료 이거 간과하면 안 되죠. 정말 이게 꽤 비쌀 때가 많은데요. 예. 통상 은행권에서는 이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2년 전에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에 주담대를 받은 이 차주가 네. 5억 원 대출을 만약에 일시에 갚게 되면 이 수수료율 1.42%를 적용했다라는 가정하에 무려 679만 원이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너무 비싸죠. 예. 근데 다행히도 올해 1월부터는 이 수수료가 평균 1.4에서 0.58에서 0.74%로 낮아졌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다전야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은행권의 대환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환 대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어요. 맞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크게 떨어진 데 거의 한 3분의 1까지. 맞습니다. 기존에 한 1%대 중반이었는데 이제는 0.5대에서 0.7대까지 해서 이게 정책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갈아타시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맞습니다. 하십사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리는 거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옵니다. 오늘 증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같이 살펴보시죠.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